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도 중단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에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 수준을 섣불리 완화하면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16일 2단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원격 수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6일 온라인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종합 판단해 등교 수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과학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우주 전파 수시 시스템을 천문학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시기도 하고 컴퓨터 화면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스마트 윈도우의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내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커졌고 해외 유입 환자 중 미국 입국자가 절반에 가까워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미국발 입국자 특별 검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 사흘 만이었습니다. 수위는 달랐습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모두 진단검사, 미국발 입국자는 2주 자가격리 후 이상 증상이 보일 때만 진단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두 지역 간 확진 추세, 입국자 규모, 검사 역량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대략 한 10,000건에서 15,000건 정도의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 총량의 여력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오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3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월 18일 미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최근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음성이 나오면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2주 해외 유입 환자는 459명, 이 중 미국발 환자는 228명으로 절반에 이를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생활방역 체계로 들어가게 될 때를 대비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환자의 경우 가족과 지인의 감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도 시행됩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야 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에 신경 쓰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논의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경제 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생활 방역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위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재개한 서울시내교회가 지난주보다 600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보다 602곳이 증가한 2,516개 교회가 부활절 현장 예배를 했다며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67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에서 36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해 위반율은 지난주 4.3%에서 2.6%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거듭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점검 내용과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번 주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3일 동안 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9일 새벽부터 12일 아침까지 서울 강남과 동대문 등을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지침 위반을 경고하는 의미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국립경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병원은 이 환자가 다녀간 뒤 아무런 방역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하루 동안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자녀와 2주 동안 지낸 서울 강남구 40대 여성 A씨.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지난 2일 국립경찰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과 진료에서 의사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흉부 CT를 찍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폐렴 의심 증상이 확인되자 의사는 병원 밖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폐렴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환자한테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A씨는 병원 본관에 머문 50여 분 동안 진료실뿐 아니라 CT실과 수납창구, 주차장 등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염이 의심된다며 검사까지 권한 의사와 병원 측은 A씨 진료 이후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료실에서 환자 21명을 받고 CTC를 이용한 환자는 4명 더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날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만 하루가 지나 최종 확진이 나오고 나서야 방역 조치가 이뤄졌고 밀접 접촉한 직원은 의료진을 포함해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 측의 조치가 안일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마스크만 써서 문제가 없으면 자가격리자도 마스크 잘 쓰고 외부 활동에도 문제가 없다는 건지.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바로 방역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료 당시 A씨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써 감염 우려는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의료진이 감염돼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던 국립경찰병원. 최근 코로나19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허술한 대처로 또다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16일 2단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등 원격 수업 인프라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기도 고양 EBS 본사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 고3과 중3 85만여 명이 온라인 개학한 데 이어 16일에는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12만 명이 개학합니다. 이에 따라 4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일제히 원격 수업을 듣는 16일 이후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접속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교육당국은 또 2단계 온라인 개학을 마친 뒤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교 수업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치르면서 방역 성과가 유지된다면 국제사회에도 희망이 될 것이라며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고용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면서 다음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입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16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로 추경안 의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총선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2조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조 1천억 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나 학회가 취소되는 일은 천문학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우주전파 수신 시스템이 해외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별별 이야기에서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천문학계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지금 현재 천문학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천문학은 국제적인 교류가 가장 활발한 학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교류 및 학술 회의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에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한 호주 SKA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SKA라고 하는 것은 약 3,000여 개의 전파 망원경이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설치되어서 일종의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구현하는 건데요. 예. 이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이나 블랙홀,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 암흑에너지 등과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한 천문학계의 대표적인 국제 공동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그런데 학설회의가 진행되려고 했던 바로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았었는데요. 그리 심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확진자가 220여 명이 증가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따라서 호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예. 중간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거나 인천공항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원래 계획된 회의를 좀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좀 정말 이 중요한 천문학계 이슈들이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과학계 최고 성과로 꼽히는 게 바로 블랙홀 관측이잖아요. 네.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2017년 4월 전 세계 6개 대륙 8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그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을 관측하는 EHT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EHT 국제 공동 연구팀은 2년여 정도의 분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작년 4월에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여자리 거대 타워나 M87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고요. 예. 이 결과는 사실상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태양 질량의 65배에 달하는 막대한 중력장 아래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EHT 관측 대상은 M87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몇몇 천체들이 있는데 2017년 첫 관측 이후에 2018년도에는 그린란드에 한 개의 망원경이 더 추가가 되었었고요. 네. 올해 또 이제 3월 말에 관측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번 관측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됐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내년 초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관측 캠페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와 프랑스의 플랫드부 전파 망원경 2기가 더 추가가 되어서요. 예. 네. 2017년 첫 관측 당시보다 3개의 전파 망원경이 더 늘어난 총 11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EHT 국제공동연구팀은 그동안 지난 2017년과 2018년도에 관측한 자료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전파 연구소의 김재영 박사가 주도하여서 3C279라는 블랙홀 주변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Z 현상을 가장 선명한 영상으로 관측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이것 또한 EHT 2017년에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에 좀 차질이 있는데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관측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나라 천문학계가 기념할 만한 수출을 이뤄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우주전파관측망 KBN 시스템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나라이자 천문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KBN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우주전파 수신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KBN의 수신 시스템은 이미 유럽, 호주, 미국 등 여러 전파 망원경들과 함께 그런 전파 망원경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 관측에서 그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소속의 전파 망원경들과는 꾸준하게 블랙홀 관련된 공동 관측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파 망원경 3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럽연합 과제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성능 향상의 핵심이 바로 수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요. 예.
천문연에서 독자 개발한 초소형 수신기를 바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유럽연합은 이러한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고요.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 계약 금액은 약 280만 유로, 즉 하나로 3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천문연은 수신기 3기를 22개월 내에 제작하여서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천문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우리 기술로 수출을 했다니까 참 뿌듯한데요. 네. 자, 이번 수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 전파 망원경에 KBN 수신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KBN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이 예상이 되고요. 한 이탈리아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직경이 9,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보다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으로도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 중에 이 우주 전파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좀 더 향상한 것이다,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천문연이 독자 개발한 KBN 4채널 수신 시스템은 마치 4개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22, 43, 86, 129GHz의 4개의 주파수 대역의 우주 전파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전파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왜곡 현상을 획기적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밀리미터 전파 망원경들에서는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EHT 관측 당시 블랙홀 이미지 밝기 검증 자료에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우주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인데요. 네.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망원경에 맞춰서 제작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다른 전파 망원경에 설치하기에는 크기가 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러한 해외의 다른 전파 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수신기의 크기를 줄여달라는 좀 요청들이 많았고요. 천문연구원의 한석대 박사 연구팀은 다시 2015년도부터 3년여의 개발 연구 끝에 기존 KBN 수신기 시스템을 10분의 1 크기로 줄인 초소형 3채널 수신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이 수신기는 기존 4채널 수신 시스템에서 한 채널을 제외해서 3채널로 줄인 대신에 18GHz 대역부터 116GHz 대역까지 매우 넓은 주파수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100기가 이상 대역의 초고파수 관측도 가능하면서도 그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그 기술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실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개 입찰 방식과 조건들이 유럽연합의 법률과 규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어 가지고 입찰서를 제안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웠고요. 세부 문서들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입찰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월 15일 날 그 공개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월 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3월 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계약이 시작되었고요. 본격적인 수신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 망원경 3기가 모두 다른 크기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문연의 수신기 팀은 매주 이탈리아 현지 연구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십억 원대 계약 체결이라는 쾌거를 이뤄내셨는데요. 이 KBN 시스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전망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KBN 수신 시스템을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한 스페인의 예베스 전파 망원경을 비롯해서 핀란드의 메짜오비, 스웨덴 온살라, 독일의 에펠스버그 전파 망원경 등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전파 망원경들이 KBN 수신 시스템을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KBN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고 그 우수한 관측 성능은 이미 KBN 스타일로 불리면서
고주파수 대역을 관측하는 세계 밀리미터 전파 망원경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강원도에 건설하려고 하는 신규 KBN 전파 망원경 한 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230GHz까지 관측이 가능한 5채널 수신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파 망원경도 230GHz EHT 관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KBN 장점을 바탕으로 블랙홀과 그 블랙홀이 뿜어내는 제트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선 인터넷 표준인 와이파이나 MRI와 같은 첨단 의료 영상 장비들이 전파 천문학에서 나왔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그 중요성이 중요해진 정정실이나 에어필터 그리고 보호복 같은 것도 천문학 관측을 위한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과 같은 순수한 기초과학 학문은 겉으로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KBN 시스템도 언젠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학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우주 과학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가장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2달간 9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사우디, 러시아 간의 석유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원하는 만큼 원유가 상승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의 감산 할당량 거부로 진통을 거듭하던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협의가 하루 970만 배럴 감산 합의로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동안 합의된 감산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5월 1일부터 감산에 들어가 6월까지 2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씩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감산을 유지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하루 800만 배럴, 내년부터 내후년 4월까지는 하루 6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유가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는 한 원인이 됐던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전쟁은 끝이 날 전망입니다. 4월부터 산유량을 늘려온 사우디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와 함께 자발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오펙과 주요 산유국이 함께하는 오펙 플러스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이번 합의가 미국 내 수십만 개의 에너지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감산 합의가 원유가를 산유국들이 원하는 40달러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의 축소가 감산량보다 커 원유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싱가포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2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5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집단 감염이 속출한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주 정도 지나야 폐쇄 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가급적 집에 머물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내 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투표를 외면하는 사회적 태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3천여일간의 기상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이제 천리안 위성 1호는 내년 3월 31일까지 기상 관측을 제외한 해양 관측이나 통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궤도에 안착한 천리안 2B호는 내년부터 한반도 대기 환경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과 치료 현장에 체온을 재거나 병실 곳곳을 살균하는 의료용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일손을 돕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까지 크게 낮출 수 있어 앞으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까지 탑재한 의료용 로봇은 치료제 개발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인데다 접촉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유흥업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차 감염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사람이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반려동물을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확진자라면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선 신속한 접촉자 확인이 관건인데요. 과학계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촉자를 확인하는 디지털 추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자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해당 사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이 앱이 없었다면 이제 지자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대1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코로나19 차단 방식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주목했습니다. 사이언스는 기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감염 여부 확인에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을 통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 접촉자를 즉시 확인한 뒤 격리 조치하면 감염자 1명의 전파력을 의미하는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 이용은 필수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간에 밀접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기록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의 조사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자 경로 추적에 사생활 침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자 추적과 접촉자 격리라는 한국식 대응 모델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한국조선해양 박상민 책임연구원과 이너트론 조항래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박상민 한국조선해양 책임연구원은 해상용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시스템 독자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항래 이너트론 대표이사는 이동통신 환경 구축에 필요한 다중밴드 상호변조 왜곡신호 자동 측정 장비를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과기정통부는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서 이를 막곤 하죠. 창문이 스스로 투과율을 조절해 빛을 차단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스마트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과학기술원 태양광연구단 한치환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이번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햇빛 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창문의 이 색깔을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사무실에 있을 때 햇빛이 강한 날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시기도 하고 컴퓨터 화면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를 치게 되는데요. 손으로 일일이 쳤다 걷었다를 반복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햇빛이 강한 날은 자동으로 색이 변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고 밤이 되면 다시 투명해져 밖이 잘 보이는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윈도우는 색이 변하는 기능 외에도 적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냉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적외선을 95% 이상 차단하기 때문에 냉방 에너지를 16%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는 햇빛이, 이는 고기능성 단열 창호보다 5%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5%나요. 네. 네, 그러니까 햇볕이 강한 날 마치 자동차의 선팅을 한 것처럼 그런 변색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물론 적외선 차단과 또 에너지 절약 효과까지 낼 수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전기 변색 창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윈도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존 전기 변색 스마트 윈도우 제품은 전기를 가하면 색이 변해 햇빛의 투과율을 낮추는 제품입니다. 예. 이미 미국과 독일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기 변색 스마트 윈도우의 경우에 투명 전도성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또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등이 필요하고 전기 배선을 창문까지 연결하는 시공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건물에는 거기 적용을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윈도우는 태양전지 기술과 전기변색 기술이 융합돼 기존 전기변색 기술의 단점인 높은 생산 단가와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자 내에 광 흡수층을 포함하고 있어 햇빛을 받으면 소자 내부에서 자동으로 전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요. 햇빛이 강하면 더 많은 전력이 생성돼 전기변색 소자를 짙은 색으로 변하게 하고 햇빛이 약하면 전력이 적게 생성돼 창문의 색을 약하게 변하게 하는 것이죠. 또 제품을 생산할 때 고가의 전도성 유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리창 스스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투과율도 스스로 조절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자 내에 광 흡수층을 넣는 기술이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연구 초기에는 태양전지와 전기변색을 각각 병렬로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관련 기업에서는 이렇게 개발할 경우 제조 단가가 높아서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양전지와 전기변색을 하나의 소자 안에 융합할까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태양전지로 사용되는 광흡수층을 전기변색 소자 안에 하나의 융합된 소자로 넣어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단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초기에 개발한 것들은 햇빛에 의해 착색이 잘 되지만 햇빛이 없어졌을 때도 바로 탈색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색 물질에 촉매를 섞어서 되돌아오는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현재는 햇빛에 의해서 3분 안에 착색이 되고 햇빛이 없어지면 30분 안에 초기 투과돼 90%까지 돌아오도록 기술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갖는 환원 변색 나노 물질을 합성하거나 물질 도핑, 다양한 촉매를 적용하여 연구를 해 나갔고요. 그렇게 개발한 소자는 밀봉을 잘 하면 1000회 이상의 반복에도 성능이 유지되고 85도씨의 고온에서 1000시간을 보관한 이후에도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을 도입한 회사에서 시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 시작품을 실증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실증 테스트 결과 장기 안정성이 확보되면 제품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기술을 적용해서 유리창에 붙이는 필름 형태로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필름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 형태의 제품을 만들면 유리 한 장 한 장에 재료를 코팅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싸고 유리가 무거워서 유통할 때 물류 비용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필름으로 만들게 되면 롤툴 장비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가벼워서 물류 비용도 적게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필름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진행했고 최근에 기업과 협력으로 필름형 시작품도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필름형 제품화에 성공하게 되면 유리창이나 투명 필름이 있는 거의 모든 시장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나 선박, 기차 등의 수송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헬멧이나 스포츠 고글은 물론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요? 네. 그러면 농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경우에 겨울철에는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아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여름철에는 과하게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면 고온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 윈도우에 상변환 물질을 적용해 특정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면 겨울에는 투명하고 여름에는 햇빛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적용되어서 미래 유망 기술인 스마트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 윈도우가 상용화된다면 정말 다양한 시장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계신가요? 네,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마트화 기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 보다 큰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스마트 빌딩 및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윈도우 기술은 스마트 자동차나 스마트 빌딩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이 제품화된다면 저희 연구 개발이 세상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친환경 기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스마트 윈도우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온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하루 2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학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말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조금 더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